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애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물었을 때 그네는 대답했죠. 죽고 싶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로 욕정을 깨운다. 이 움켜잡는 뿌리는 무엇이며 이 자갈더미에서 무슨 가지가 자라나오는가. 인자여, 너는 말하기는커녕 짐작도 못할. 현실감 없는 도시. 겨울 새벽의 갈색 안개 밑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한강 다리 위로 흘러갔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음이 망쳤다. 나는 생각도 못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엘리엇의 시 황무지를 모티브로 한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담지기 이유경입니다.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연주가 시작됐는데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덥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아마 오늘 이 연주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적셔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밝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박준영 변호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담에 정말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거든요.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세간의 재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고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실 것 같은 외모와 달리 전라남도 완도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향입니다, 여기가. 남원에도 오늘 첫 방문이 아니시라고요? 예, 저기 주민인권 강연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남원시청에서 또 강연해서 이번이 마지막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요? 남원 한 곳에서 세 번 이상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장자연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과거사 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직접 장자연 사건을 맡고 있지는 않고 과거사 사건으로 한 16건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그 1970년대 80년대 그 불쌍한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가두고 강제 노역한 사건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조사를 맡고 있고 또 이제 PD 수첩 강호병 사건 그리고 KBS 정현주 사건 이 세 사건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건들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참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변호사님. 장자연 사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박준영 변호사님을 물론 알고 있지만 한번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영화 재심이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난 2000년 8월에 일어난 택시 운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10대 청소년이 3년 가까이 복역 중인 가운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진범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화 재심은요,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복역을 한 청년은 이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실제 주인공이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박준영 변호사님 맞으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영화가 너무 변호사를 정의롭게 그려놔가지고 네. 사람이 안 똑바로 했어요?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아, 저는 굉장히 정의로운 변호사님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남이 규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있습니다.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익산 약촌.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재신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약천오구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명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천오구리에서 발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천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선고받았고 법원이 확정을 했는데요. 그 소년은 그 범행 현장을 범행 직후에 목격했던 목격자였습니다. 자신이 목격했던 내용을 진술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수사와 결합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소년이 복역하던 중에 한 3년을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익산 옆 동네인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됐거든요. 네. 군산경찰서 형사들이 실제로 그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을 잡아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을 구속시키지 않고 검사는 풀어줬습니다. 이 정말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의 옥살이를 한 사건이 약천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15살에 10년 복역을 했고 18년 전이니까요. 18년 전에 15살이라고 해도 지금 33살 네, 맞습니다.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함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그 억울함의 단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15년 정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박 변호사, 사람 머리 깨질 때 어떤 소리 나는 줄 아냐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옥에서 머리를 그 벽에 들이받아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이 깨졌는데 그때 나는 소리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때 나는 그 찌직 소리가 났더랍니다. 그게 억울함입니다. 이제 그 억울함은 다 누명 벗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재심 청구를 했고요. 네. 2016년 12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은 2017년 말에 내려졌고 네.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 당시 풀려났던 사람은 다시 잡혀가지고 최근에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됐습니다.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오늘의 재심 승리.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진범이 아까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군산에서 진범이 이제 정보가 들어왔는데 왜 풀어주게 된 건가요? 진범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면 네. 기존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했는데 또 내가 잘못된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서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사를 잘못 수사해가지고 그 15살 소년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끔 만든 경찰, 검찰, 판사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잘못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범을 풀어줬죠. 그럼 그 진범 풀어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네, 진범 풀어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세계 어느 나라 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던 사람들 사실상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했고 또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18년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그 진범은 지금 잡혀서 네, 징역 목욕- 15년 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뭔가 해결이 됐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데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사건이 있었죠. 네, 3대 나라 스포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도 차를 가지고 왔어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익산하고 3대 그 표지판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중에 익산 3대 지역구로 나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아, 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 다들 뭔가 뽑으실 의향이 다들 있으시죠? 네. 사람 인생 모를 일이고요. 가능성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아, 그래서 저희가 이 3대 나라 슈퍼 사건도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지난 사건의 유가족과 피해자입니다. 국가에 대한 기대와 믿음 버려야 합니까? 네, 이 영상 마지막에도 나왔는데요. 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함께 이 사건의 재심을 요구했다고요?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 중에서 가장 제 입장에서는 수고가 덜했던 것 같아요. 아,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서 진범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도왔던 사건입니다. 네,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세요, 변호사님. 예, 사진자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네.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 19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당시에 지금 당시 사건 피해자분이 우리 여성분 아주머니가 피해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머리 숙이고 이제 사죄하는 사람은 진범입니다. 아, 진범이 또 잡혔군요. 이 진범이 잡힌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또 지나서 진범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범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 내가 살인범이 맞다라고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죄 짓고 못 산단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랑 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게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 못 다니고 또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사과를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또 시혜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진은 대검찰청 앞입니다.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 3사람 그리고 그 옆에 피해자와 유가족까지 함께 검찰로 하여금 재심 개시 결정을 불복하지 마라,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게 정의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이날요. 그래서 이때 검찰이 실제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도와줬고 또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진범 맞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심이 안 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과정에서 또 한 교화위원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심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저는 그 중에서도 피해자 가족이 도왔다는 게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겪은 고통이 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서서 도울 수가 있냐, 네. 그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인 게 맞는데요, 이분들이 나오게끔 한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뭐냐, 사건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또 그 사건 때문에 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한테는 내내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밟고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도와주면 진범이 손쉽게 용기를 낼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나서면 저 사람들 억울함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그걸 어떻게 보상받나요? 일단은 뭐 억울한 세월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돈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형사보상금으로서 3명이 합쳐서 한 10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도와줬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일부 보상금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을 또 도와달라,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 이제 종잣돈이 되게끔 또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들에게 이제 보상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억울한 사람들 많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억울함이 밝혀졌을 때 억울한 사건으로 규정 짓는 것이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이 두 사건의 경우 굉장히 잘 해결된 케이스죠? 근데 이 사건이 잘 해결된 케이스죠. 그나마. 근데 이제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28년 전에 발생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곧 재심이 될 겁니다. 그 사건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안 알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잠겨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사님은 큰 사건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사건, 내가 겪고 있는 작은 억울함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없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억울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 작은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큰 사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안 도와줄까?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고통을 작은 고통이라고 규정짓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주목받고 주목해주고 관심받는 사건들은 잘 해결되는데 관심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주는, 뭐라 해야 될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이슈에 몰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곁에 박준영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민망하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다담 공연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같이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공연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예, 예. 이번에는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까 하는데요. 예, 예. 네. 변호사님, 이 본인의 이야기가 영화화가 됐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전 참 궁금해요. 처음 어떻게 제의가 왔나요? 제의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또 저한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BS의 기자분이 영화사에 이 사건 영화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영화 만들어지기 한 4년 전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흥분했죠. 왜냐면은 네. 제 사건이 영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또 변호인이고 하니까 제 역할에 대해서 나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영화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다 하다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잊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영화가 되고 또 제 역할을 맡은 배우 또 정우 또 알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좀 들떠 있었죠 한동안. 아. 배우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굉장히 뭐 실존 인물에 부합하는 배우가 됐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영화사에서 네. 영화 개봉 전에 저한테 되도록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진짜 몰랐는데 영화 개봉 직후에 바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니 영화를 보고 오신 제 주변 분이 네. 저를 보자마자 막 하는 얘기가 야 영화 보는 내내 네 얼굴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네 얼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다고. 실존 인물이 부각되면 집중이 안 되는 영화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는. 아, 저도 정우가 굉장히 잘된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아니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그럼 지금은 재심 전문 변호사, 또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소식어가 붙는 변호사님인데요. 그것도 이제 해명을 좀 할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제목 책 제목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제가 외람되게 어떻게 제 스스로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조금 근데 민망하죠. 민망하죠. 근데 출판사가 정했어요. 아. 출판사가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책 많이 팔아야지 여기도 이제 이윤이 남아야겠죠. 근데 나름 또 이제 또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하면 또 내가 그렇게 맞게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냥 나름 적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아니, 근데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수식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오늘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셨다고요? 얼굴만 모범적이었고요. 예, 좀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고등학교 때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2번 다녔고요. 이제 지금 옆에- 고등학교에 네. 생활기록부 제가 대학은 1학년 1학기 마친 게 전부고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3학년 보시면 근면성실이나 축법성이 요구된다라고. 그리고 제가 그 평화 보면 가나다에서 다를 받았는데 이거 수음이란가 수많은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다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단 결석을 뭐 거의 1, 2, 3학년 통틀어서 한 100일 했는데요.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안 나가고 뭐 하셨어요? 가출했죠. 가출해서 집 밖으로 많이 나돌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딱 자태가 여러분. 네. 네. 배가 나와서 혁기를 내려낸 건 아니었고 그때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양옆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맞습니다. 아, 선글라스는 예,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뭐 싸디 싼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가출 많이 해가지고 한 번은 또 아지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는 잘 안 들어갔거든요. 섬에 있을 때도. 근데 아버지 일정 파악 못하고 가출했는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 또 아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변호사 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정말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얼굴은 그렇죠. 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되신 걸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섬에 있었지만. 네. 또 부모님도 이제 중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지만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항상 어머님께서 시키고 책상에 앉혀놓고 막 시켰어요. 안티프라민 많이 아시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눈 밑에다 안티프라민을 바르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고등학교 저렇게 방황했고 또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가정폭력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 술 안 드시면 굉장히 좋으셨는데 술만 드시면 좀 약간 많이 때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제 사춘기 때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저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을 어떻게 이제 여행이 지나가게 됐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군대 가서 제가 운전병을 했습니다. 네.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거든요.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운전병이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정말 성공을 지향하는 엘리트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게 된 거죠. 한 2년 동안.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본다는 것이 꼭 비행기 타고 외국 가야지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3년 어성세월 보내고 나니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게 속상했어요. 고등학교 3년 놀았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냐. 나도 한번 인생 바꾸고 보고 싶다. 한번 인생 역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사시, 행시, 외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고시는. 네. 사시를 선택했던 이유는 주변에 행시, 외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대 한 달 고참이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림동 간다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합격하셨나요? 2002년에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2002 월드컵의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아버지가 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포크레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술 마시고. 네. 근데 2002년 그 해가 4강 신화에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네. 경쟁자들이 또 다들 월드컵 보느라고 공부를 또 안 했고 저는 뭐 월드컵도 보지 않고 그냥 방황하면서 술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여행에 또 합격하게 됐던 거예요. 1점 차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주관식에서 1점은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게. 운? 운이죠. 운칠기삼 아닌가요, 인생? 정말 타고난 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것 같아요. 역경을 딛었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국공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책상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전화를 기다리다가 계속 휴대폰 뒤지다가 결국은 혼자 어디 가가지고 한잔하고 들어가고 한 번을 제 자신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시간을 잘 지나온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주변 분들이 많이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어떤 기도나 이런 그런 관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준법 정신을 요하는 변호사가 되셨는데 어렵게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아까 또 성공을 지향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재심하는 변호사로는 어떻게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재심이란 그 단어는 잘 보지 않는 데입니다.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법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공부 안 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요, 난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었어요, 한때. 왜냐면 섬 출신의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고시에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9남매, 7남매, 어머니 7남매, 그래서 친척들 많고, 또 향후들, 동문들 다 잠재적 고객이 되리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변호사 개업해서 사무실 차려놓고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게 사건을 안 맡기는 게 냉정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야, 처음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했는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려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여기서 먹고 살겠구나. 근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게 유명한 사건이 들어올 리는 없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심 사건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사건에 성과를 내면 TV에도 나오고 또 알려질 것 같고, 그럼 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재심 사건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이게 한 5, 6년 걸릴 줄 몰랐죠. 한 1, 2년 고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5, 6년 정도 걸릴 것 같았으면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다른 걸 해볼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하게 되고, 네. 또 제 욕심으로 하게 됐던 거고, 잘 모르고 하게 됐던 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시절에 첫 재심 사건을 맡으셨죠? 네, 수원 노숙소지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던 상해치사 사건이었고, 7명이 누명을 써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의 억울한 억살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맡았고, 재심을 통해서 전부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그 사건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건 맡을 때 그냥 이거 잘하면 인생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억울함, 노숙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욕도 사라지진 않지만 점점 낮아지고, 이제 공익을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제가 이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본인이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사건 제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결국 대통령이 한을 풀어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한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재심으로 결정되기도 어렵고, 재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재심 사례가, 제가 지금 재심에 성공한 사건이 4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심 전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뭔가 또 확정되면 그 법적 안정성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 권위 있는 판결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또 그런 소극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뭐가 힘드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줘서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보통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개입하기 꺼려하고, 개입했을 때 내가 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찾는 것도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용기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사건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이제 근데 대통령님의 한만 푸시면 네. 그럼 자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의롭고 누구나에게나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법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란
그것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모든 다양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법 자체가 때로는 그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집행될 때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정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법 자체, 법이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관점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나보다 좀 없어 보이고 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쉽게 다리도 꼬고 또 팔짱도 끼고 또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약자를 대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에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래요. 술 한 잔 먹어도 술값 내는 사람 만나서 먹고 싶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불편한 얘기, 그냥 힘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서로 세상 사는 얘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불편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녀님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또 두 분이 다 그 중앙에 딱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 다담에 굉장히 매번 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수녀님?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는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드신. 이렇게 매스컴에서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게 말씀 잘하셨나요? 저는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그냥 저도 즐겁고 남도 즐거우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익산 네. 택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진범이 나타나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않고 지금도 검사로 계신 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현직에 있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검사가 진범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과 불이익이라는 것도 시효,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벌은 공소시효, 그리고 불이익은 징계시효. 근데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근에 법무부의 과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영전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왜 이러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이라는 것이 그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굉장히 공분하지만 또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걸 다 권력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진범을 풀어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회는 고백하고 싶고 잘못을 말하고 싶어도 너무 심한 어떤 비난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게까지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환경이 또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이 이제 또 다른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건의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관여된 공권력들이 왜 처벌받지 않는가, 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이슈를 이끌어내고 뭐 법과 제도의 개선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이 끝난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또, 네, 아까 손 먼저 드셨다. 네. 변호사님이 저때도 말씀하셨는데 자녀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녀분이 똑같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실지 혹시 자녀분이? 전 11살, 8살, 3살 있습니다. 3살에는 지금 다둥이 아빠시네요? 예, 3살에는 어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8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무슨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1살에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 어떤 활동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솔직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만약에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왜 그러냐면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일단은 남의 불행과 함께하는 직업이거든요. 또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시민들이 후원으로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줘서 이렇게 강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뭐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좀 제 입장에서 말린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흔쾌히 어떤 동의하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것 같고 판사가 된다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된다면 판사는 한번 해봐라. 일단 공무원이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 결국 양심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양심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의 관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거기 정의당원과의 관계, 또 이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계를 점점 더 확대해 가고 또 관계를 진지하게 가져가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녀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광하고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전통음악이 지향하는 바를 현재 증명하는 분입니다. 말로제 김준영류 검은고 반주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준영 연주자님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김준영입니다. 공연 이름이요. 김준영의 검은고 불어든이에요. 어렵습니다. 불어든 어떤 뜻인가요? 네, 영어로는 이제 broaden이라고 해서 넓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고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쓰임새로 사용됐다라는 뜻이고요. 한글로는 조금 쉽게 불어든이라고 해서 일부러 들어왔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이제 앞으로 들으실 음악에서는 뭐 서양악기라든지 다른 나라의 타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러 들어와서 검은고 음악의 외연을 좀 넓혔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확장된 게요. 저는 검은고 연주에 신앙송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하게 되셨어요? 네, 첫 번째 곡에서는 이제 황무지라는 공연에서 사용됐던 그 곡을 제가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 곡은 이제 시를 제가 이제 직접 연주하면서 낭송하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 그 박준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로 또 그 연주자나 예술가는 예술가의 역할로 사회에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의 사회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게 느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라는 시를 제가 골라서 그 시를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이제 연주와 낭송이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객들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의 공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방금 들은 곡이요. 제가 소개를 이제야 하는데 말로제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라고 합니다. 이름이 말로제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 뭐뭐류하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반조라는 것은 원래 있는 이름은 아니고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 산조라는 그 장르의 이제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산조긴 산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멜로디나 이런 것에 있어서 블루스적인 요소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로가 제가 아는 그 예, 재즈 가수 말로 씨. 네, 그래서 그 재즈 가수 이 말로 씨의 그 블루스 스켓이라고 하는 즉흥 구음 거기서 조금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블루스 플러스 산조 해서 이제 반조라고 했고요. 한자로는 또 끌어당길 반자를 써서 이제 블루스 음악을 산조로 끌어당겼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요. 연주 실력은 물론 작곡과 편곡도 직접 하고요. 풍류 음악에 산조에 현대 음악 등 정말 광범위한 음악을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 남원이 낯설지가 않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남원이시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이제 나고 자랐지만 이제 은퇴하신 후에 여기 남원에 다시 이제 귀향하셔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또 할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자주 왔었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또 종종 남원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담에도 굉장히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혹시 오셨나요? 네, 물론 오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네네. 여기 앞에 계신데, 이렇게 또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다음 곡을 또 어떻게 연주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 제 뒤에 연주자분들이 가득 메워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들으실 곡은 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이제 시나위 형태의 그런 합주 음악으로 이 악기들이 쓱 들어왔다 이런 이제 의미도 쓱 있고요. 어느 순간에 들어와 계시네요. 네, 그리고 영어로는 SSG를 써서 쓱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스트링 시나위 from 검은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현악기들이 시나위의 형태로 연주를 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현악기 중에 하나 첼로는 그 조지 더럼 씨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지만 또 그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가 그리고 장구는 저랑 같이 그 서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정 씨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많이 요즘엔 이제 많이 연주를 하니까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랍타악기들 연주하시는 또 플라멩고랑 같이 작업도 많이 하시는 설호종 씨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음악 들려줄지 궁금하시죠? 네. 그 전에 이제 연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은 정말 많은 선물이 마이크는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영 씨의 CD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곡에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중간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예쁘게 담으셔서 인스타그램에 국립민속국악원 7월 다담으로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주를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정말 쓱하고 마음에 훅 들어온 공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보셨어요, 공연? 네. 네, 이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단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네, 8월에는요 평화와 번영을 캘리그라피로 심다라는 주제로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수 표지석 작가인 여태명 서화가와 이야기를 나누고요.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원인 김도현의 판소리와 아쟁 연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시는 길에 예약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가시는 길 즐겁게 돌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